현대 자유주의 경제학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시카고 학파, 그 밀턴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한 시카고 학파, 그 다음에 하이에크나 미제스를 중심으로 한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독일의 경우인데 발터 오이켄이라고 하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경제학자였는데 이 프라이부르크 학파라고 부르는 질서 자유주의,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오늘날의 그 자유주의 경제학의 지식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경제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우리 극강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그 현대 자유주의 경제학의 기원입니다. 그 기원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번 마지막 극강입니다. 그 현대 자유주의 경제학의 기원은 우선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 영국의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휴엄이나 애덤 스미스 같은 분들, 이분들이 이제 영국에서 자유주의 경제학을 개발을 했죠. 아주 유명한 애덤 스미스의 유명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자유 시스템, 단순한 자연적 자유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게 역시 그 애덤 스미스의 자유주의 경제학의 중요한 컨셉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 장 바티스트 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서는 경제학을, 새로운 자유주의 경제학을 개발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 장 바티스트 세이는 원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이제 프랑스 말로 번역을 했고, 또 국부론을 해석을 했습니다. 국부론을 재해석하고, 그리고 그걸 확대 발전시켰는데, 오히려 이 국부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보다는 잔 바티스트의 세이의 그 책을 더 중시를 했고, 이 바티스트 세이가 역시 유럽 사회의 자유주의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독일의 자유주의죠. 독일의 고전적인 자유주의인데, 독일에서는 칸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칸트가 역시 왜 경제학자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할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칸트가 경제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칸트가 직접 대학에서도 강의도 하기도 했고, 또 칸트의 친구들이 대부분 다 이 사업가들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가들 친구들을 만들었고, 매주 토요일 날 만날 때는 역시 이런 사업가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경제의 흐름을 봤을 뿐만 아니라, 특히 칸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완전히 읽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애덤 스미스의 그 도덕감정론까지도 완전히 읽고, 그렇게 해서 역시 그 윤리학, 경제학과 윤리학, 이걸 토대를 만들어서 역시 그 자유주의 경제학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애덤 스미스, 그 다음에 프랑스의 장 바티스트 세이, 그다음 독일의 칸트,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경제학을 흔히 우리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인데, 이들의 이론적인 핵심 틀을 보면, 이들의 세 분들이 만들어내는 그 경제학의 이론적인 틀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사유재산 문제,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제 자유를 중시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법치주의 문제, 이걸 굉장히 중시를 했었죠. 그리고 특히 이런 법치주의라든지 자유시장이라든지 이런 사유재산제라든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할 경우에만이 역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이들한테 대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런 것들이, 즉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 그리고 이를 활성화시켜주는 사유재산과 경제자유, 이게 바로 경제발전 원리다. 경제발전 원리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게 사유재산제도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이런 걸 강조를 했던 거죠. 특히 우리가 고전적인 자유주의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유주의 미래에 대해서
그 자본주의 미래죠. 자본주의 미래에 대해서 이 고전적 자유들은 대단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본주의만 제대로 확립만 되기만 한다면 빈곤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업 문제라든지 저성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해서 인류의 미래, 자본주의만 제대로 성숙되기만 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참 대단히 낙관적이다라는 그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애덤 스미스나 데이비드 휴엄, 장 바프티스 세이, 칸트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18세기 이 사람들이 이제 18세기 이 고전적 자유주의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이게 이제 19세기 들어옵니다. 19세기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유럽 사회가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산업혁명이 막 이루어지는 이제 공장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형성이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산업사회,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19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인류라고 하는 것은 전쟁도 없고, 빈곤이라는 문제도 없고, 실업이라는 문제도 없는 그런 시대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이런 낙관적인 희망, 여기에다가 찬물을 끼얹은 학자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멜서스라는 사람, 리카르도라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멜서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알 것같습니다. 인구론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인구론 유명한 사람인데, 인구론이라고 하는 건 인구론, 즉, 인구 증가는 생산성보다, 농업 생산보다도 인구 증가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역시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류가 안고 나가야 할 숙명적인 것이다. 이거는 인류가 극복할 수 없는 숙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리카르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도 역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좀 비관적으로 보죠.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경제 성장이 정체 상태에 빠진다. 경제가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 상태에 빠지고 그때는 이윤도 없고 그다음에 인구 성장도 없고 경제 성장도 없는 아주 완전히 정체 상태에 빠진다는 그런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데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학, 그러니까 리카르도 같은 경제학, 그다음에 멜서 같은 경제학,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인 생각, 노동자의 생활 수준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인 생각을 경제학으로 품어놨다고 해서 이런 경제학을 뭐라고 부르냐면 음울한 경제학, dismal economy, dismal science라고 하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으로 봤죠. 비관적으로 보는 음울한 경제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자 이런 경제학이 뒤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사회주의 경제학이죠. 존 스튜어트 밀을 비롯해서 이제 칼 마크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사회주의 경제학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멜서스나 리카르도 같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지. 사회주의 사회로 가면 역시 인류는 번영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노동자들의 생활도 향상되는 그런 시대에 살 수 있다.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있다. 해서 이 두 사람, 존 스튜어트 밀이나 마크스 같은 사람들이 역시 사회주의 경제학을 개발을 합니다. 사회주의 경제학에 달려서 이 사람들은 역시 인류의 미래에는 역시 이제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제 사회주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칼 마크스 같은 사람들 대전형적이죠. 칼 마크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나중에는 결국은 사회주의로 체제가 전환이 될 것이다. 착취 사회가 극복되고 여러 가지 위기나 혹은 공황 같은 것을 거쳐서 이제 사회주의 사회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그때 사회주의 사회가 도달하면 인간들은 매우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흔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자유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원래 사회주의였죠. 그 사람은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공리주의에 적합한 사회 체제는 역시 사회주의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역시 존 스튜어트 밀은
분배를 한다고 해도 소득 분을 재분배한다고 해도 성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역시 그 사회주의의 길로 가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19세기, 20세기에 갇혀서 이런 우물한 경제학과 사회주의 경제학이 계속 지속되어 와서 우리 인류의 사고 패턴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그 사회주의 경제학이나 우물한 경제학이 적실성이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적실성이 없다. 이거는 마크스가 예언했던 것도 맞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크스는 예언을 자본주의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로 간다는 예언이 틀렸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리카르도 같은 사람들, 그 자본주의 사회는 영원히 성장이 정체 상태가 성장이 존재하지 않는, 성장할 수 없는, 성장이 정체된 그런 상황에 도달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그다음에 멜서스의 인구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예언들이라는 게 전혀 맞았지를 않았습니다. 전부 빗나간 그런 예언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예언이 왜 적합하지 않아요? 실패한 경제학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런 경제학이 실패했느냐 이거죠. 우울한 경제학, 사회주의 경제학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런 경제학들이 간과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간과한 게 뭐냐면 이런 기업가 정신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또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사회자산제, 경제 자유, 이런 것들을 전부 간과했던 그런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던 거죠. 그래서 음울한 경제학이나 사회주의 경제학이 이게 현실 사회에 적실성이 없는 경제학이다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은 이제 케인스주의라든지 후생 경제학 같은 그런 간섭주의 경제학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간섭주의 경제학도 역시 자본주의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인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이나 경제자유,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론화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론화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어쨌든 국가의 개입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시를 했습니다. 인류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개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시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간섭주의 경제학은 그 후에 각종 규제들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각종 규제들, 이제 부채도 증가를 하죠. 케인스 같은 사람은 빚을 얻었으라도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채도 늘어났죠. 그 다음에 방만한 통화가 있었죠. 그 결과는 뭐였느냐면 이런 식의 결과. 다시 말하면 규제가 많았습니다. 정부 지출도 늘어났습니다. 정부 부채도 증가했죠. 또 방만한 통화 정책이었죠. 자, 이런 정책의 결과는 저성장이라든지 빈곤 문제라든지 인플레 이런 거를 남겨놨습니다. 그 결과가 1970년대 영국의 경제 위기,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실업과 저성장이 존재했던 그런 형태가 등장했었죠. 이와 같이 간섭주의 경제학도 역시 적실성이 없는 경제학이다. 현실을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는, 즉 시장 경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각별히 주목해야 할 자유주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별히 주목해야 할 것인데, 이게 경제학은 오슬레 학파의 경제학,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 그 다음에 프라이부르크 학파 경제학인데, 그 중에서 각별한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각별한 게 뭐가 있느냐면 역시 오스트리 학파의 경제학입니다. 오스트리 학파, 이거는 다른 학파, 프라이부르크 학파라든지 시카고 학파와 비교해 볼 때 이론적으로 매우 심오하고 철학적으로도 아주 심오하고 원대한 그런 패러다임이죠. 패러다임이고,
매우 적실성이 있는 경제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적실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이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에 그 1930년대의 대공황 문제를 제대로 설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929년의 그 주가 폭락, 그 월가의 주가 폭락, 그것도 제대로 예측을 하지를 못했고, 또 그 시카고 학파도 마찬가지로 그걸 제대로 예측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제대로 예측하고 그 처방을 제대로 제시한 것이 바로 그 오스트리아 학파 미제스나 하이에크의 경기 변동론이었다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입증을 했고, 특히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사회주의 경제 계산 논쟁에서 항시 밝혔듯이 그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이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거는 이 체제야말로 정말로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1930년대에 그런 주장을 했던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 학파가 이론적으로 적실성이 있을 거라 심오하고 철학적으로 원대한 그런 경제학이고,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 학파가 계속해서 발전시킬 잠재 능력이 굉장히 풍부하다. 대단히 풍부한 그런 학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이 앞으로 경제학계를 지배할 날이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역시 이 경제학에 대해서 더욱더 큰 관심을 갖고 이 경제학을 발전시키고 이 경제학을 더욱더 심오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류 역사, 대한민국 한국의 그 경제 발전, 이것도 역시 이런 경제학을 통해서 발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와 관련시켜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역시 오스트리아파 창조하고 있는 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기업가 정신이 창조 경제의 핵심이죠. 창조 경제를 얘기한 것이 바로 오스트리아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부에서도 역시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가들도 역시 오스트리아파 하이에크나 미제스가 얘기했던 그런 경제정책 처방들에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